종점이 머지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최종 변론 내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내일 양측의 진술을 듣는 자리인데 내일 절차 어떻게 됩니까? 진술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진술 전에 이 서증 조사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서증 조사라는 것이 증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증거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행이 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이 있는데 이 대리인들이 현재 지금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변호사들이 이 각각의 사실관계라든지 이 법리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이 여러 차례 심판에서 봤던 것처럼 이 PPT를 통해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예. 재판관에게 설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각 2시간씩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당사자의 최종 진술이 있는 것인데 이 당사자가 현재 청구인 측은 국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피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마지막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번 변론이 종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중조사, 그다음에 PPT를 보면서 2시간씩 양측이 이야기를 하고 각각 또 나서서 최후 변론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예. 네, 최후 진술에도 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측 최후 진술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먼저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 심판 사건의 초기에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5가지 정리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와 걔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탄핵 소추 사유 이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이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헌법 가치를 예. 어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의 발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증인 신문이라든지 또 이제 이 양측 모두 증거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일종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파면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하고 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은 어떤 부분 강조할 걸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은 그 이전에 담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화 내용 중에 이 당시의 계엄 선포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가 이 본인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직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서 직에 복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이 헌법재판관의 이 파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최후 진술이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만큼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양측 모두 좀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특히 대국민 사과 메시지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현재 이 의견 진술이 결국에는 재판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구두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예. 기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담을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 설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청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까지도 굉장히 고심해서 이 부분 문장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양측의 막판 전략들이 부딪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됐다. 지금 안 그래도 주말 사이에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여론이 이 헌재의 그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영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그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 감안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제한 진술이라는 형식에도 좀 눈길이 가는
많은데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다고 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현재에서 지금 이 각 대리인의 이 종합 변론은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었고 네. 이 각 당사자의 진술은 무제한으로 시간 네. 제한을 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더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이 결국에는 실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길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네. 설득력을 낮출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재판관들이 듣다 지쳐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농담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양측의 최종 진술, 어떤 회심의 카드 같은 것들 준비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만약에 회심의 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까지 변론기일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되고 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어느 측의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어떠한 물증이 나오고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증거로 제출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현출하고 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고 기일을 놔두고 있죠. 언제쯤일지를 두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3월 초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중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과거 사례를 보고 이 추측을 해보지 않을 그 추측을 해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이후에 이제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일 정도의 기간 후에 선고가 됐었기 예. 때문에 예. 만약이라도 이 재판관들의 평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8일 내에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시간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절한 선고의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평의를 거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재판관들이 나의 의견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정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임명을 했을 때 이런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마은혁 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헌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임명이 된 상태에서도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8인 체제로 선고를 했을 때는 9인의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절차적 하자가 논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 9인 체제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 변론 기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에 변론이 종결이 되고 나면 변론 기일에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변론이 종결된 것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재개한 다음에 변론 기일에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갱신 절차라는 것이 증거 조사에 대해서 새로 참여한 재판관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갱신을 위한 이 증거 조사 자체가 다시 한번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나올 수 있는 선고 결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좀 각각 의미가 다른데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용을 위해서는 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용이 됐을 때는 이 청구인 측이 청구한 것이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직의 파면의 결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각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측의 이 청구가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직에 복귀하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내란죄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소추 의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내란죄에 대한 쟁점은 빠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형법상의 내란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건상 뭐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바로 이제 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헌법 68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권리 또는 뭐 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격 상실이 된 때에는 60일 이내 60일이요? 후임자를 예. 선거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만약이라도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후임자 선거를 위한 이 절차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변화에 대한 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인용이 되면은 60일 뒤에는 대선이 치러지고요. 그 당선된 사람은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공수처의 영장 쇼핑,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쇼핑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일단 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 상태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 청구가 됐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법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해석하기로는 이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이 공수처가 이 12월 30일에 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같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었고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관련 영장을 기각했던 사실이 있으니까 예. 공수처가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으로 의도적으로 이 관할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반론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중복 청구로 그러니까 수사권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종전 영장 청구 관련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는 상황인데 어떤 입장인 거예요? 예,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예. 이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해서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 이 영장이 기각이 됐던 사유 자체가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공수처, 검찰, 경찰이 이 각각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영장이 굉장히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던 예.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통해서 굳이 중앙지방법원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쟁점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양쪽의 의견이 다 어느 정도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최후 변론을 앞둔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당하고 대통령 측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 부당하게 구속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의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형사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오히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언제쯤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기일이 이제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10일 내에 그 양측 당사자가 예. 의견을 이제 진술할 것이 있으면 진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10일 이후에 의견을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0일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2월 26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좀 주요 쟁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예, 일단 26일에 기일이 오전에는 5차 공판 기일이 열리는 것이고 이 오후에 이제 최후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5차 공판 기일에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최후 공판에서는 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이 이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마쳐지고 나면 이 검찰 측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구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징역 몇 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대리인,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이제 최후적으로 변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당사자로서 최후 진술을 하는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공판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이 공판이 종결되면 그 다음에 선고일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선고일이 지정이 된 다음에 어떠한 선고가 나올 것인지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검찰이 구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것과 맞물려서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재판이긴 한데요. 선고, 2심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통상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후에 선고 기일이 한 달, 지정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6개월, 3개월, 3개월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재판부가 신권 배당도 이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보다 조금 더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26일에 이 최후 공판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은 선고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날 이 형사 사건의 선고일이 확실하게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고일은 그때쯤 봐야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한두 달 이내에 선고가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4월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통상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4월이라고 한다면 한 달보다도 더 예. 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두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흔치 않다. 4월로 예.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실제로 지금 이 선거법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심까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최종심은 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절차적 시간이 필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선고가 나게 되면 이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과 이 피고인 양측 당사자가 상고 여부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장을 제출을 하면 이 상고장이 원심 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송부가 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기록이 접수됐다라고 통지를 이 당사자한테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또 10일 이내에 이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절차가 물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이제 각각의 이유서가 제출이 되면 대법원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둘 수 있을지 이것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법원이 정말 절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서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서둘렀을 때 이 대선 전에도 최종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 접수 통지가 있고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지 않습니까? 예. 상고 이유서 제출까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록 접수 통지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 항소심에서의 선고가 3월 초라든지 3월 중순에서도 앞에 일자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이 대법원의 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이라도 3월 중순을 많이 넘는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대법원의 이 선고 자체의 진행 자체가 상고 7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두 달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또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기 때문에 여파가 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요. 그렇다면 이제 법원 쪽에서도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 섞인 이제 시선도 좀 있는 상황인데 정해진 어떤 며칠 이내에 선고가 나와야 되고 이런 법리적인 뭐
그런 측면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기간에 대한 거에 있을까요? 예, 형사사건 같은 네.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고기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네. 파악하기로는 선고기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재판을 해보면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반드시 선고가 됐던 사례가 통상적으로는,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리고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가 민사나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이런 선고기일이라든지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피고인의 구속을 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신구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인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이 아무래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고 기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 자체가 쟁점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가 이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어떤 방송했던 발언들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것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백현동 부지의 종상현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얘기 그렇죠. 자체가 예. 또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이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 예.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 판단이 있었고 이 대법원에서 이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만약 허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재판부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저희도 계속 지켜오면서 다른 결과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표의 많은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또 위증교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는데 2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2심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실제 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위증교사 역시도 1심 이 판결이 꽤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에게는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 교사의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2심 결과에도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위증죄와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예. 이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1심 판결에서 굉장히 구분을 하는 사실관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논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 법리적인 판단을 뭐 달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 기일에서 아마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그 증인신문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지와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 양측 당사자가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쪽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